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조본의 두 번째 소환 요구인데요.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막말과 고성이 쏟아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미 격화된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녹취 공개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관저로 이동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급 등기로 등기도금을도 지금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 풀이야. 그러니까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뭐 절차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한테 알려드리기로 거기까지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공조본,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세 곳이 합쳐서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통보를 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2차 소환 통보입니다. 25일 10시. 공수처 청사 과천에 있습니다. 일로 출석하라. 이걸 했는데 1차 때 이미 앞서서 지난 18일까지 와라. 출석하라. 이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땐 수령이 안 됐어요. 이번에도 두 번째 통보를 한 셈이 되는데 과연 응할지 어떨지 이거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먼저 모셨는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리고 맞은편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세 분께 동시에 질문 좀 드려보죠. 이건 즉답입니다. 네.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소환, 출석하라. 이 통보를 한 거예요. 요구를 한 거죠. 세 분 중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환 날짜 맞춰서 응해서 출석할 것으로 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세 분 모두 손을 안 드시네요. 세 분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응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이 계엄은 적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선관위의 선거 부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가? 예. 뭐 이렇게 당연히 당당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뭐 장어도 한 50kg 사가지고 들어갔대요. 장어 드시면서 몸보신하고 제가 봤을 때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예. 그때 가서 한번 제대로 몸싸움이라도 하든지 예. 해가지고 거친 모습을 보여가지고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을 결집시켜야지 예. 내가 순순히 끌려나가면 안 돼. 예.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이 공조본,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소환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응하지 않고 25일이 지나가 버리면 공조본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더 소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다 끝까지 왔다고 봅니다. 27일 날 헌재에서도 예. 변론 관련해서 이제 기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예. 저는 이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추가적으로 소환 요, 그러니까 이 출석 요구를 하는 거는 더 이상 없을 출석 수도 있다. 요구에도 뭐 안 오겠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런 상황에서 시간 낭비죠. 더 이상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요 상황 아직은 모릅니다만 아직은 몰라요. 25일이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근데 세 분은 일단 응하지 않을 것 같다. 공통된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 어제입니다. 사실은 이 수사기관의 어떤 요청, 어떤 이 서류 전달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뭐 헌재 것도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내놓은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 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기인 최고위원. 지금요, 계속 이 소환 통보, 그러니까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공조본 차원에서 청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공조보니까 경찰이 아마 그 집행을 하러 갈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를 지키고 있는 거는 경호처입니다. 대통령 예. 경호처. 그렇다면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저는 대통령 경호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예. 반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와폰 같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예. 집행을 하러 갔지만 대통령실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는 있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것이 불가능했고 임의 제출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긴급 체포를 할 텐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도주의 염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할 텐데 예. 영장이 발부됐을 때 사건의 소명이 필요해서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것을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어떤 법률과 헌법에도 예. 영장을 집행한 영장 체포를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반박할 논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급히 신병 확보를 위한 시도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건 공식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체포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르다, 두 가지가. 그렇죠. 사건의 소명이 필요한 것이 인정됐을 때 영장이 발부가 될 텐데 예. 그것을 반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그걸 막는 순간 이들도 어쩌면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을 거다. 막는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럴 이 수 있습니다. 얘기입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체포영장 청구 단계로 과연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단계를 건너뛰어서 수사는 진행이 되고 향후에 다른 형태, 예를 들면 구속영장 신청이 되는 건지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환에는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경철 편집위원. 네. 만약에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강제 구인에 들어가게 됐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여당. 이 여당이라는 뜻은 대통령과 항의하는 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당은 과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까요? 낸다면 어떤 입장을 낼 수 있습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강제 구인을 하러 가면 예. 뭐 거기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발을 담그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부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변호인단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반응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될 그럼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반응이나 입장 내지 않을 것 같다. 그 그럼 상황이 이제부터는 있어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법정 싸움이죠. 그두 가지 그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한 법정 예. 싸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자신의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는 징계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법정 싸움을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함께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마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께서 처음에 계엄을 하실 때는 예. 이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자신은 판단하고 했을 텐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법리가 나오고 보니 이것이 내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와 돌아보니 예. 이렇게 된 것이지만 자신은 이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야?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탈취할 권력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런데 국회를 건드리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건드렸는 것이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으로 확대되고 보니 대통령께서 이제 방어할 것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방어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변호인단 구성도 늦어지고 변호인단이 챙겨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예. 사실. 그러니까 이게 출석이 늦어지는 것인데 아마 변호인단과 이 수사기관이 협조를 해서 그리고 헌재와도 협조를 해서 예. 아마 이런 것들 조율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은 아마 최후 수단으로 할 것이고 예. 아마 조율을 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윤철 편집위원께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 최윤철 편집위원은 대구 경북 TK 지역 민심 늘 접하고 계시고 듣는 말씀이 계속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지금 수령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소환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도 없고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TK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TK 민심 뭐 대부분은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죠.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슬기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자신을 방어하면서도 예. 그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죠.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어찌됐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예.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뭐 지연시키느니 이렇더라도 예.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통령이 나가야 하는 방향은 예. 자신이 이 법적 쟁송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방어하되 그러나 또 여론 관리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무작정 뭐 체포에 응하지 않는다, 나는 서류 못 낸다,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여론이 나빠지고 결국 탄핵 심판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도 탄핵의 중요한 요소가 그때 됐습니다. 당시에 탄핵 심판 그 당일날 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그게 언급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예. 당신 탄핵 사유 중에 하나야.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적시를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도 법률가니까 그걸 잘 아실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어쨌든 자신의 방어는 열심히 하시되 예. 여론 관리도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잘 살피셔야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게 경찰에서 오늘 나온 소식인데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국무회의, 다시 이제 이 국무회의도 굉장히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된 국무회의인데 여기에 참석했던 인사들, 그 가운데 지금 9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로부터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진영 부원장께는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지금 일단 이 양곡법 포함한 6가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하고 반발했지만 탄핵 소추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는. 네네.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만. 네. 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2가지 특검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관심사가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이 두 특검법, 특히 내란 일반 특검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겁니까? 탄핵 소추에 들어가야죠. 특히 내란법 같은 경우에 예. 내란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총리를 그대로 권한 대행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사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 두 법이 통과될 때 195대 85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1차에서 통과될 때 재석의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안다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걸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본인이 탄핵을 자초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근데 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의 고민이 헌법재판관 3명, 이제 12월 말이면 절차 끝나서 대통령한테 가거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임명을 감안했을 때 곧바로 이렇게 탄핵 소추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이야기가 예. 이 두 특검법을 12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은 청문회가 23일, 24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 끝나자마자 야당과 그다음에 이 여러 당들이 요구를 하면 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25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게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네. 지금 이런 것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앞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내용 첫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거는 12월 3일 그리고 4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 계엄의 밤, 그 상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1000명은 보냈어야 인용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사실은 보면은 그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에 국회로 간 이 계엄군 규모는 대략 200여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여당 전직 국회의원, 정치인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은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저는 체포하라는 용어를 썼다 안 썼다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특전사를 국회에 왜 보냅니까? 강철부대 찍으러 보낸 거 아니잖아요. 군 부대를 무장 병력을 보내놓고 나서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군 부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정말 그것 자체로 앞뒤말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뭐 조직폭력배가 야, 쟤 좀 손 좀 봐야겠는데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아, 나는 손을 봐라고 했지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폭행의 폭자도 꺼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정에서 그거 들어주지도 않아요.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설명 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합동참모부,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고 날이 넘겨서 지난 4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합참 지하벙커의 결심지원실, 여기는 굉장히 극비 지역인데 이번 기회에서 다 알려졌죠. 지금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는 아주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국회 병력 얼마나 넣었나? 답변은 500명 정도입니다. 그러자 나온 반응.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1000명은 보냈어야지. 실제 지금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200여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죠. 1000명은 보냈어야지. 거의 4배에 달하는 숫자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공수처가 군 관계자 조사 중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지는 거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역시 오늘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4명이 들어가서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계엄군이 4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끌고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했을 때는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나?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긴 최고위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체포의 채자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어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1000명은 투입했어야지 4인 1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는 게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발표한 그 대통령의 입장은 신빙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변호사가 아닙니다. 아. 그냥 40년 지기의 친구일 뿐이에요.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4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넋두리를 대중 앞에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까 공식적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윤석열 지금? 측입니다. 측. 이게 예.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라 정식 변호사나 대변인도 아니라 측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나 어떤 저런 발표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인원이 중요하겠습니까? 200명이나 50명, 2명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간 투시경을 메고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들고 또 탄창이 장착되어 있는 총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무장병력일 텐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로 보이고요.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이 국회에서 자신의 직과 이름을 걸고 나온 곽정근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자신이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했죠. 예, 얘기를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그렇게 직과 이름을 걸고 얘기했다는 것이 더 신빙성이 더 가고요. 방첩사의 수사단장인가요?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삐어한 벙커 아래 문서고에 넣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직과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과연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윤석열 친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증언과 국회에서 직과 이름을 걸고 얘기했던 그 두 사령관의 이야기, 예. 과연 국민들께서 어떤 것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최영철 의원. 네. 그 지금 대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강조해 설명하셨는데 그 주장과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 1000명은 보냈어야지 4인 1조로 뭐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는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동현 변호사와 대통령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예. 석동현 변호사에게 변소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였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예. 그러니 이것을 바로잡아서 나의 변소에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석동현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부터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여론에도 알려야 됩니다. 대통령 입장이 이러하다. 정황은 이러하였다. 예. 실질과 그 저분들 군인들이 하는 진술, 경찰이 하는 진술과 대통령의 지시는 달랐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의 진술이 정확하다고는 사실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다른 진술이 워낙 많고 지금 그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부대 이동을 시켜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것 예. 자체를 통치권의 하나로 행사를 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저것이 내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석동현 변호사의 전언도 저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흥분 상태가 좀 더 가라앉아지시고 예.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대통령 측도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일관된 진술은 대통령이 부대를 이동시켰고 그리고 그 부대로 하여금 체포를 지시하였고 예. 체포 실행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나왔는데 예. 근데 대통령은 지금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예.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돌아보면은 자신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일이 너무 커졌으니. 예. 그러니 이제부터는 대통령도 좀 냉정을 찾으셔서 기억을 되살리시고 그리고 그날 상황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기록을 해서 변호인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주장만 내놓으셔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예. 그리고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 자신의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니 대통령께서 이제부터는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사실을 좀 더 되살려서 그렇게 나서는 게 맞지. 지금 계속 진술이 저렇게 나오는데 예. 나는 이렇게 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외톨이가 될 뿐이다. 대통령께서 이제 좀 이상을 찾으시고 제대로 된 진술을 변호인단과 지금 좀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예. 법적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부원장이 그 계엄 선포 당일 국회 현장에 계셨다고. 국회 안에 있었습니다. 네. 안에 계셨군요. 네, 계엄군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모습을 다 보셨을 네, 텐데 네, 네. 만약에요 이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1,000명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에서 알려졌는데 만약에 계엄군이 지금 200명이었어요 원래 국회 쪽으로 간 거는 근데 이게 그보다 훨씬 많은 1,000명 정도가 국회로 갔다면 이거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뭐 1,000명이 왔더라도 성공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이 윤석열의 내란은 예. 생각보다 꼼꼼하고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예. 왜 실패하게 됐냐면은 현장에 왔던 계엄군들이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들하고 직접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그 뜻은 그 계엄군에 소속이 돼서 국회를 뭐랄까요 뭐 장악을 하고 예, 창문 깨고 나타났지만 들어온 계엄군들 그러나 저는 직접 부딪힌 거는 그분들인데 실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도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이 몸을 한번 부딪혔습니다. 예. 그 몸이 완전 돌덩어리더라고요. 정말 이제 운동을 해서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에요. 예. 총을 이제 앞으로 메고 왔는데 더 이상 우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몸싸움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들이 저희가 봐도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몸싸움 충돌을 딱 부딪혔는데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런 한 3군데 정도에서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국회 본회의장 뒤쪽으로 들어온 그 계엄군들은 예. 오자마자 한 번 부딪히고 바로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안에 있는 서서? 사람들하고. 그냥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자기들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뭐 그 정도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처음에 그 북한 관련되는 사태가 있는 줄 알고 출동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어떤 분은 뭐 머리를 깎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네네. 머리카락을 잘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거기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계엄군들이 어떤 분이 뭐 실무장을 안 했다고 했는데요. 예. 하다못해 공포탄 한 발이라도 쐈더라면은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됐을 거고요. 하다못해 그들이 들고 있는 총 개머리판으로 우리가 스크럼 짜고 막고 있었거든요. 스크럼 짜고 거기 막고 타격을 있는 했더라면. 뭐 의원들이라든가 보좌관들을 타격만 했더라도 유혈 사태가 날 수 굉장히 있었는데 심각해질 그런 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영상이 공개됐지만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그렇죠. 겁니다. 사실 네네. 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정도고 네네네. 그 안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윤석열이 본인의 이제 권력을 동원한 쿠데타는 성공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성, 민주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의 숫자가 많더라도 저런 비슷한 모습은 그때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진술들은 구체적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1,000명은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4인 1조 얘기까지 지금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볼 텐데요. 사실은 계엄 사태 초기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전 정보사령관. 그런데요, 며칠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안산 무속인? 계엄 비선? 지금 저 사진 속의 인물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역술인, 무속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계엄의 비선 아니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관련된 얘기,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현은 노상원을 통해서 임무를 하달하였고 노상원은 조직관리 및 임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케이블타이입니다. 내란 수계 일당들은 지난 12월 3일 HID가 포함된 정보사 요원 38명을 모아놓고 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해서 성관이 직원 30명의 팔과 다리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항하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앞이 안 보이는 복면까지 씌워서 비완 문소고에 감금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엄격히 말하면요 민간입니다. 이미 군대를 떠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용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고 명령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정보사령관이긴 하지만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겁니다. 군을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전 사령관의 지시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 계엄 직후에 노상원에 연락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렇다면 이 노상원이란 인물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민간입니다. 민간인. 그러나 이 계엄과 관해서 굉장히 깊숙이 뭔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이기인 최고위원.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도대체 위상이 뭔 겁니까? 육사 41기 출신으로 이제 김용현 장관과 현역일 때부터 아주 가까운 친분을 지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 정보통으로 알려졌지만 국군에 달 때 이제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불명예 퇴직을 했죠. 그게 2018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지금 역술인이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정부를 들어가지고 뭐 건진법사라든지 뭐 천공이라든지 또 최근에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명태균 씨도 뭐 주술인 논란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역술인 같은 것들이 더 부각이 안 되고 더 중요한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 사람이 현직 국방부 장관과 군인들과 모의를 해가지고 계엄을 기획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아주 그 의혹이 짙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른바 이제 햄버거집 회동, 뭐 햄버거집 논의 이런 것까지 겹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모 대리야, 군 대리야라고도 조롱도 받고 예. 니들이 뭐 개헌 맛을 알아 이러면서 뭐 인터넷에서 조롱도 받기도 하는데 사실 밖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 노상원 씨가 전직이고 예. 현재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저나 국방부 내에서 만날 수 없었던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런 것만 봐도 아마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문제는 민간인과 현역 군인들이 만나가지고 계엄을 모의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가 민간인에게 유출됐는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 노상원 씨가 김용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씨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부정선거론자랍니다. 그 가치와 그 공유를 함께 했었던 실시간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평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뭐 유튜브 것도 같은 것들도 보내주고 하는 뭐 이런 제보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김용현 장관과 강력한 카르텔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부정선거. 몇 차례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냈지만 그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여기 이제 선관위 이게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 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기인 최고위원의 설명이었는데 잠깐 말씀하셨어요. 역술인, 뭐 무속인 아니냐. 근데 화면을 좀 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 전역했어요. 근데 지금 자택으로 알려진 짐이 점집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보도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게 회동이 있었던 그 햄버거집 인근이라 그래요. 여기서 점집을 운영했다 그래요. 인근에 점집을. 역술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역술인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요 지금 이 동업을 했던 역술인들이 계시는데 이런 설명이 나와요. 절에서 기도를 하다 만났다. 영적인 어떤 끼가 있었다. 10년 정도 공부했다고 들었다. 그럼 명리학, 역술 공부를 했다는 뜻일까요? 박진영 부원장. 이게 또 다른 논란 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이력이 지금요. 뭐 우리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무속 관련 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손에 왕자를 써서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12월 3일 날 했을까? 날짜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쿠데타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주말에 국회의원들이 오기 힘든 시간에 하면은 150명 모으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근데 왜 12월 3일 날 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주말에 국회가 빨리 열리기가 더 어렵고. 그렇죠. 12월 3일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연성을 자꾸 떠오르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핵심은 우리 이기인 최고위원이 짚었다고 보는데요. 예. 민간인이 국가가 하는 계엄에 왜 참여했느냐? 불법입니다. 민간인이 계엄에 모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합법적인 개헌이 아니라 예.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비슷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예. 1960년도 5.16 쿠데타 때 예.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제대한 전 군인이었습니다. 현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언뜻 민간인 신분. 민간인이었고 그 당시에 김종필 씨가 대부분의 일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저는 떠오르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동원되는 사람들 중에 정보사에서 전역한 오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이 아닌 민간인들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분명히 쿠데타 모의였다. 시작부터. 예.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최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노상원 전 사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인 신분인데 벌써 민간인 신분이 된 지가 꽤 시간이 길었는데 왜 계엄과 관련해서 그 논의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분은 지금 역술인 또는 무속인으로 지금 알려지고 뭐 점집을 운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이건 도대체 뭔가? 많은 분들이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 계엄은 너무나 허술하게 준비됐고 그리고 일부 소수 군인들 그리고 제대 군인들까지 가세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걸 대통령에 대한 보좌 기능이 완전히 없었던 거죠. 대통령은 그런 보좌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엉뚱한 의사결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참 돌아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많은 민주국가에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는 것은 군은 사실 그 훈련을 맹렬히 하고 그리고 사격을 하고 포를 쏘고 이렇기 때문에 모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은. 왜냐하면 용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은 무조건 용맹하고 용감해야 되는데 그런 군을 진정시키는 것은 문민 통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저렇게 모험적인 군에 대해서 문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었는지 그날 국무회의에서도 사실 저는 너무 아쉬운데 한덕수 총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강하게 안 된다고 얘기했더라면 만류를 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게 그렇게 결론이 났을까? 저는 사실 뭐 부총리도 그 최상득 그 경제부총리도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실에 오래 있어서 정말 대통령의 측근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한테 가서 그딴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건 안 됩니다.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좀 결기가 있었더라면 군인들이 저런 무모하고 황당하고 모험적인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 저는 참 그 우리나라가 아직도 너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도 결정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아직도 전혀 없다면 정말 이 대통령제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 시작했습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을 놓고 혹시 계엄 관련 비선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요. 계엄 비선. 이런 의혹까지 가는 거죠. 이런 가운데요. 이 햄버거집 계엄 논의 4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지는데 그중에 1명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대령으로 좀 알려져 있죠. 정보사 소속 대령입니다. 뭐 이 햄버거 가게에서 논의한 4명 중 하나인데 변호인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자료 공개 그러니까 입장을 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성관이 장학시도 시인. 인정을 했네요. 시인합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케이블타이 등 통제 방안까지 논의했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냈어요. 시인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긴 최고위원. 4명 중에 1명은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3명도 아마 앞으로 시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엄을 선포한 뒤에 두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는 국회, 하나는 바로 선관위. 공통점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그 권능을 멈추게 한다는 의도가 국회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심하고 있는 것, 바로 부정선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예. 계속해서 부정선거론자라는 것은 일각에서 계속 제기됐던 의혹이기도 보도되기도 했었었고요.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를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이 부정선거론자라는 그 카르텔이 아마 선관위를 장악하는 그 결과로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요 주제 마지막으로 최영철 위원께서는 저 대령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시인합니다. 이런 진술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입장문이 나온 거예요. 입장문이. 이건 공식적으로. 군과 경찰이 지금 일관된 방향으로 진술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군이 동원되었다. 예. 그리고 다수 동원되었다. 그리고 그 동원의 목적은 어떻게나 국회나 선관위를 어떻게 제압을 하고 예. 국회나 선관위의 기능을 일정 부분 상실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식으로 일관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정도가 어느 정도 과했느냐, 이 부분은 아마 헌재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고, 예. 그러나 방향성은 어찌됐든 음포용보다는 예. 직접적으로 무언가 위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와 시도가 있었다는 쪽으로 지금 일관된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수사기관이 뭐 공소장을 어떻게 작성할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진술은 윤 대통령이나 그리고 몇몇 그 계엄 모의를 한 분들에게는 예.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좀 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냥 아니다, 그냥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사실을 좀 더 적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편이 아마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진술은 굉장히 대통령실에 좀 불리한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여기서는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사실은 계엄령이 선포된 그 날, 그리고 새벽을 넘어가는 그 시간, 얼마 전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 메신저 대화방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요, 지난 14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그날 밤에 열린 의총장의 상황, 이 상황이 녹취로 또 알려졌습니다. 그 주제로 가봅니다. 한동훈의 물병과 욕설, 의총장 모습이 저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탄핵안 가결 후에 열린 국민의힘의 비공개 의원총회,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녹취로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 쪽에서. 우선 길어서요, 나눴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거치고 나서 당 대표 자격으로 여기 표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총리가 이런 차원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듣는 거. 한동훈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아주 오래전 부채해 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23분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저랑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가지고. 자, 이 내용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녹취, 의총장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 또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지도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당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분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분신이죠. 저런 거 갖다 분당하게 보내주겠는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아, 마지막 부분에는 욕설로 보이죠, 저 표현들은. 아, 법무장을 누가 시킨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네요. 주요 내용을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친윤계 의원으로 나와 있네요. 설명이요. 14일 밤입니다. 더 이상 당대표 수행 불가하다. 이 자리에서 그만두셔야 한다.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아니 여러분 비상계엄을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할 때 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서 물병을 던졌다고 지금 나와요. 물병. 하나 더 보죠.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다.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다. 당대표 사퇴 촉구 결의. 당대표의 분필하는 모습 굶게 보여야겠습니까? 이렇게 또 맞서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박진영 부원장. 도대체 이 모습은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동훈 전 대표를 법무장관 시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네요. 맞는 말씀하셨네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야죠. 계엄을 선포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 상황이 쿠데타적 상황으로 만들 것도 윤석열이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것들을 다 집어씌웠느냐.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지금 상당히 시국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민주적이라고 보는 게 권성동 대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은 예. 참여해서 찬성했던 의원들은 처벌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 찬반으로서 처벌 이야기까지 꺼내버리거든요. 그럼 반대로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께 이런 이야기 여쭙고 싶어요. 만약에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원내대표라는 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위기의 근원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결별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했던 것처럼 윤석열과 결별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왜 원인을 딴 데 돌리면서 스스로 내분을 재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영철 의원, 지금 두 개의 목소리로 나눠서 들어봤습니다. 지금요. 의총장 모습이었어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저런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 뭐 잘못 알려진 것도 좀 있던데 제가 의원들 몇 번한테 여쭤보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물병 던지고 이건 진짜 거짓말이고 물병을 그냥 던진 건 아니고 뭐 내리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병이 날아가고 물병을 최소한 들어서 이렇게 내리친 거 정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점잖거든요. 날아간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그런 설명을 그날 드렸다고요. 그 국회에서 표결할 때도 보셨겠지만 안철수 의원 계속 찬성 찍을 때 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동료 의원들 나가면서 안철수 의원 그 손도 잡고 뭐 악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지금 알려진 것처럼 저렇게 뭐 난폭한 분위기고 뭐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큰 것은 그리고 사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야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내가 계엄했습니까? 이 말을 했을 때는 많은 의원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도 지도부 붕괴 사태를 불러온 분인데 그분도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저런 해명.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계엄을 내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당 수습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못 미쳤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의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의원님들의 중지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았지. 저 상황에서 내가 계엄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국민의힘은 단결이 잘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수습을 잘해야죠. 이 대통령이 유고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유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탄핵 심판이 끝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직무정지 상태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수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좌우 균형 있는 견제와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당도 살아 있어야 하니 정말 제대로 된 수습을 하길 바라고 정말 저 정도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낭설인 것 같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습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요, 요 녹취가 이제 공개된 거가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한 의원분은 한동훈 전 대표를 왜 공격하느냐. 약간 이런 비판적 입장. 그리고 사실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저 녹취가 왜 공개가 된 거냐. 이 자체를 또 문제 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뭐 저도 저희 당에서 이단화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총장에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가? 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고 또한 탄핵을 찬성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배신일까요?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입니다. 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원총회라는 그런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해당입니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이 당의 불신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당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모두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긴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윤계 의원은 아니 의총이 비공개인데 왜 이런 내용이 다 밖으로 새 나갑니까? 이게 왜 공개됩니까? 요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네요 지금요. 이제 의원총회는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제 공개 의총이 있고 비공개 의총이 있는데 이제 공개 의총은 이제 대외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할 때 당대표나 원내대표, 간부들이 이제 언론 기자들을 배석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고 비공개 의총은 이제 기자들을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비공개 의총일 때 그 당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이번에 녹취가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진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수정당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색출해달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 녹취를 유출한 사람부터 색출해달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저도 사실 10여 년 동안 이 정당에 몸을 담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당을 나온 거고 개혁신당을 차리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박근혜 탄핵 때 이제 아주 어렵게 탄핵의 강에서 건너왔지만 다시 지금 윤석열 탄핵의 강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종국에는 이제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좀 다소 심한 비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열 의원은 이 의총 내용이 비공개 의총인데 이게 왜 녹취가 공개됐습니까? 이걸 지금 약간 문제 삼고 있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 내의 의견의 개진되는 장에서 그것을 외부로 유출한다면 앞으로 누가 의견과 토론을 개진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런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고 저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의견을 표하기 위해서는 저런 녹취가 막 돌아다니고 해서는 누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저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 국민의힘은 8년 전에 탄핵을 당해본 정당이기 때문에 8년 전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8년 전처럼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8년 전에 이맘때쯤 벌써 바른정당이 이제 태동을 해서 바른정당을 바로 창당을 하고 바른정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서 새로운 대선 체제로 가기 위해서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완전 분열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을 내줬는데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분열하거나 분당되거나 이런 상황은 안 갈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절대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더 비참한 꼴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시 뭉쳐서 차기 조기 대선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준영 부원장, 지금 탄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계십니다. 물론 그 공개적으로 밝힌 분들보다 찬성표가 좀 더 나오긴 했어요. 공개된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오는 약간 하소연 같은 게 아니 다른 의원들이 다가와서 뭐 악수도 안 하더라. 악수도 거부하더라. 그리고 누가 다가오더니 뭐 배신자야 이러고 가더라. 이런 하소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수준인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이제 의총장의 왜 비공개를 했는데 정보가 샜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사적 의리와 공적 의리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사적 의리로서 우리가 이런 비공개 회의를 했던 것을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언론인들도 보십시오. 한 번씩 오프 더 레코드를 깨야 되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주도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고 거기에 의해서 당대표가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더 공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왕따시키고 공격한다면 그분들은 국회의원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당인으로서 당직만 가지시고 당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맞고 공적인 영역에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유린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당의 모습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났죠. 일주일이 거의 다 된 상황. 그날 밤의 모습이 오늘 좀 알려져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영상이 먼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한 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고 그런 경륜과 경험을 많이 중시를 했고요. 시대 정신에 좀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 어떤 리스크도 혼자 받게 되고 마이크도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분리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자서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 이걸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원들끼리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많으니까 재선 의원, 3선 의원, 4선 의원, 선수별 의원들이 회의를 오늘도 많이 열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초선 의원 모임이 아마 있었죠. 근데 오늘은 재선 모임, 3선 의원 모임, 4선 의원 모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러죠.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 그러면은 한 명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두 명의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 뜻이죠. 3선 의회에서는 표현만 달라요.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 4선 의회 모임에서는 당내 인사로 추대하자. 지금까지 비대위원장 하면 외부 영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당내로 하자. 자, 그렇다면 원톱이 아닌 투톱. 그러니까 1인 비대위원장이 아닌 2인 공동 비대위원장. 이걸 말하는 걸까요,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기자로부터 질문받고 관련 설명을 좀 내놨어요.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지금 전화하셔도 될까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또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저도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신한 원외 인사가 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 뭐 이런저런 의견이 많아서 당 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홍석준 전 의원. 네. 이 내용 좀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 우선 가장 궁금한 게 1인 비대위원장이냐 2인 공동 비대위원장이냐 다른 표현으로 원톱이냐 투톱 체제냐 지금 어떻게 투톱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이제 원톱이라는 것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것은 이제 원톱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투톱은 뭡니까? 투톱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만 하고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하자. 이게 그 이제 뜻입니까? 투톱입니다. 그러면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당원 당규의 원내대표가 유사시에는 임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적임자가 없으면 권성동 대표가 뭐 원톱 체제로 해도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자막에 나온 것처럼 또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선수별로 논의를 했는데 저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지금 보시면 표현은 다르지만 원 마이크, 투 마이크, 그렇습니다. 투톱, 원톱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마이크 원내 대표가 같이 비대위원장 겸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 마이크 이제 비대위원장은 별도로 두는 것이 낫다는 그런 어떤 취지인데, 그런데 별도로 두더라도 이제 원외에서 할 거냐 아니면 원내에서 할 거냐 뭐 그런 것을 지금 선수별로 조선, 재선, 3선, 4선 계속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럼 무게는 일단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른바 투톱 체제. 그러니까 권성동
권한대 그 원내대표는 그대로 자리가 있고 네.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있는 투톱제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예, 가닥은 잡은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무게가 좀 중심이 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부 인사냐 외부 영입이냐 이것도 네. 가닥을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부라는 것은 현역뿐만 아니라 예. 이제 원내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이런 어떤 내부고요. 당내 내부 그다음에 이제 외부 인사인데 외부 인사보다는 이제 내부 인사로 인사로. 예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내대표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고 뭐 같이 비대위원장 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대위원장 자리를 뽑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외부보다는 내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쪽으로 일단 잡았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떤 인물이 지금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은 뭐 세 가지 요건 일단 당의 사정을 잘 알면서 경륜도 있고 예. 특히 또 이런 어떤 비상시국을 잘 수습을 하면서 대야 어떤 공격력, 전투력도 있는 분 이런 어떤 세 가지 방향을 이제 의총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예. 의총장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지금 현재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됐던 인물 중에서는 뭐 저는 안 합니다라고 고사했다라고 또 들리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지금요 이미 그게 좀 속보로 좀 들어왔나 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희숙,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 고사 제안이 있었나 보죠? 고사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럼 어떤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걸까요?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여권 고위 관계자 윤희숙 권성동 제안 고사.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했습니다만 고사했다.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김재섭 다른 방법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비대위원장 이런 구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자로 꼽힌 두 인물이 거절했다는 뜻이 되네요. 지금 속보로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못 정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논의에 의견 수렴에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회 한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좀 벌어졌어요.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신동우 의원 얘기인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45분경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 따르자면 본회의장에서 누군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습니다. 신동우 의원이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고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저희 당 의원들과도 통화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도대체 강주정 의원님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적어도 상대당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다면 저런 불확실한 말씀을 저렇게 막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지금 저런 분위기를 보니까 민주당은 계속 저런 형태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실제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18명. 그럼 나머지 90명은 그날 밤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오늘 문체에서도 상임위가 사실은 열린 이유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워낙에 침체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강유정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상계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신동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연 이분은 그러면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걸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신동욱 의원이 발끈했죠. 근데 명쾌한 해석은 안 됐습니다. 왜 표결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본회의장에 있었던 건 인정을 하면서도 본인은 막아야 하는 게 계엄이라고 생각했다까지는 얘기했는데 왜 표결에는 응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해제 표결을 했으면 보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극우 지지자들이
본인들한테 다시 화살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직전에 아직 150명 사지 않았다. 그래서 의결을 막아야 된다라는 군 지시가 있었다는 게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본회의장에서의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거를 누가 제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조사와 수사의 대상인 부분이거든요. 그때 신동욱 의원이 전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면은 풀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설명을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인데 홍석준 전원님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걸 질문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비상시국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어떤 기본을 지금 훼손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지금 막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유민주주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뭐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을 안 해도 관계가 없죠. 또는 말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통상 그러죠. 그럼 말할 의무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일어서서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뭐 사과하라는 등 또 그 이런 어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내란 동조자라든지 심지어 강규정 의원처럼 같은 상임위에 있는 의원을 가지고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현재 내란죄라고 그리고 대통령 내란죄 수개라고 딱 단정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현재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만 적용이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같은 동료 의원들에서 저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시국의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에 저는 불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상임위가 열리고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두 분 뭐 짧게 제가 이거 반복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 국회 운영이 진짜 엉망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뭐 의원들 간의 어떤 신뢰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은 계속 끊임없는 어떤 공방.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원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통해서 어떤 공포 분위기 어떤 탄핵 어떤 전국에서의 계속 분위기를 좀 몰아가려는 그런 좀 의도가 보입니다. 신혜영 의원님. 실제로 의원들의 표결은 다 공개가 됩니다.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치졸한 게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자유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비상계엄 해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반대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권 누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본인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모습의 단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왜 누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권한 행사를 안 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당당하시다면 그날의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이래서 본회의장에 가지 않았다. 또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부당하다 생각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 눈치 보면서 사실 얘기 못하고 덮고 가자는 방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지적받기 전에 자기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시라라고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표명만 하세요. 무슨 질문하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뭐 이런 게 오늘 나타났습니다. 다음 준비된 주제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는데요. 주목할 어떤 지점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좀 있어요. 그걸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더블 스코어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얘기입니다. 우선 정당 지지율 결과 나온 것부터 좀 볼까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11월부터 오늘 공개된 12월 3주차까지 쭉 이렇게 이거 통상 시계열 자료라고 하죠. 밑에 빨간색 그래프는 국민의힘, 파란색 그래프는 민주당입니다. 11월 정도 보면은 오차 범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때는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갔었죠. 그러나 12월 들어서 쫙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오늘 나온 거에서 보면 민주당이 48%, 일주일 전에 비해선 8%포인트 올랐죠.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4%. 2배 차이가 나네요.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2배로 이렇게 해서 키워드가 아까 더블 스코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격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전주에는 40대 24. 근데 이번 주에는 48대 28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저 그래프를 좀 더 면밀히 상세하게 살펴보면 뭔가가 보입니다. 요걸 내가 두 분 전직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 홍석중 전 의원님. 네. 일단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어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네. 지지율이. 근데 가만히 보면 탄핵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은 8%포인트 급증을 합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에 24% 그리고 그 사이에 탄핵안 가결이 있어서 그 내용이 이번 주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이거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조금 분수령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파 보수 진영의 이제 국민들 상당수는 탄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탄핵 반대했던 그런 어떤 분들이 있는 반면에 중도층 상당수는 탄핵에 좀 찬성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이제 여론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탄핵 결과 결국은 이 탄핵 어떤 가결한 결과치가 이제 민주당에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결에 따른 어떤 그러면 그 중도 효과가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일단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24 전주에도 24 이번에 24는 그냥 보수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신영영 전 의원님은 이 민주당이 48%로 급등한 거는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을 하시더군요. 설명도 되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24가 유지되는 거 이거는 뭐야? 이 사이에 탄핵안 가결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무슨 현상인가? 지금 이걸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24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이긴 한데 해석을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고 예.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보수가 제대로 건전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우리의 정치사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보수층의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된 거 그럼 아니냐. 보수층이 완전히 지금 손을 놔버렸다 이건 아니란 뜻이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남아있던 그 전주의 24%의 지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예. 그래도 보수가 할 만큼 한 부분이 일정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중진의 당, 중진의 힘, 그리고 내란 옹호당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친윤 목소리가 더 커지고 예.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민심과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4%로 그대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구태한 정치에 대한 탄력을 받을까 봐 저는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방식으로의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정치가 계속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의 뭐 김상욱 의원이든지 예. 여러 가지 그래도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의원들이 그나마 이 당의 지지율을 유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48%까지 오르는데 보면은 이 세부 분석을 보면 예. 결국에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조국혁신당, 뭐 개혁신당 그리고 기타 야당들의 지지도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중도층, 그러니까 예. 지지층이 없던 지지정당이 없던 그 지지세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흡수된 일부가 거다. 민주당을 지지한 건데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제1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 예. 그리고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그동안 잘 해온 것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론조사에는요. 차기 대선 주자, 장래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선호도 조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지율 조사가 있었어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도 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37%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그 다음이 쭉 보세요. 쭉 이어지는 숫자를 보면 대개가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들, 여권 잠룡들이에요. 그러나 지지율이 개개인으로 보면 낮죠. 5%, 2%, 뭐 1%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서
묶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유승민, 안철수 여기까지 여권이죠. 합계를 보니까 17%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37%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합했는데도요. 뒤에 보면 뭐 지금 수감됐죠? 조국 전 대표, 그다음 조국 전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오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37, 여권 주자 지금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합한 17%. 요거요. 홍석준 전 의원. 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여권 주자 다 합쳐도 못 미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유례 없이 특정 인사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어떤 지지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적이 사실 거의 없었죠. 좀 이따가 뭐 지지 나가겠습니다만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31%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20%로 해서 뭐 한 11% 나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 것은 아마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예, 왜냐하면은 저기 이제 2017년도 대선도 예. 저렇게 격차가 많이 났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예. 대선에 41, 홍준표 시장이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24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좀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가 뭐 저는 이제 전부는 이제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8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예. 그때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 내외의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었지만 정치에 처음 뛰어들어서 이 거품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많이 있으면서 이제 이 턱받침이라든지 태주짠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에피소드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비해서 지금 네.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또 반기문 또 전 사무총장처럼 이렇게 떨어질 어떤 그런 어떤 후보는 예. 아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사법 리스크, 특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유정교사라든지 이런 거는 속도가 지금 붙어서 만약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지금 항소심이 예정대로 뭐 2월달, 3월 초에 항소심이 지금 같은 원심이 유지가 되면 즉 징역 1년이 되면은 언제든지 대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하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즉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은 높지만 큰 지금 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은 8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입장이 저는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전 의원님, 상대적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여권에는 대선 잠룡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민주당에는 쏠려 있거든요. 딱 한 인물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게 바로 8년 전이랑 큰 차이라는 겁니다. 2016년에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렇게 나름 그 표를 분산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고 예.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하면 생각나는 분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것이죠. 대권 주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그리고 중도층까지 포함한 지지들을 이재명 대표가 다 가져간 그런 결과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되게 많고 또 변화무쌍하고 예. 또 대선의 시기에 따라 어떤 일들이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뭐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례적인 거는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의장이 이 차기 대권에서 포함이 됐다. 1%의 처음으로 지지율이 이름이 나왔다.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예, 아마 우원식 의장님으로서는 이 포함된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었고, 예.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 같이 펼쳐놓고서 하는 지지도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의 잠룡들이 워낙 많아서 예. 그 표를 분산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뭐 오세훈, 예.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또는 이렇게 한대영, 양자. 양자 가상 대결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뭐 가치 있는 그런 음. 여론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변하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공개된 저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선호도 조사는요. 보통 여론조사할 때 보면 이렇게 보기를 주잖아요.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중에서 고르세요가 보통 많은 경우인데 이 조사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대선 주자로 어떤 분을 선호하십니까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본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인물이 떠올랐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된 거죠. 지금 방금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했거든요.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게. 어제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받고 내놓은 설명이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국회, 이것을 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제 임기가 2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대선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항상 열어두고 얘기하죠. 홍석준 전 의원이. 사실 계엄 사태와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정국에서 몇 가지 장면으로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목을 받았어요. 뭐 담을 넘어가는 장면 등등등 해서 뭐 넥타이도 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이름이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 1%에 그쳤지만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걸까 아니면 야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볼 수 있을까 좀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1% 하면 애객하면서 이렇게 느끼실 수 일단 있겠지만 숫자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이야기 보면 대선 여론조사의 1%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1%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사람 가면서 다 알아보는 수준은 돼야지 1% 오른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봐야 1%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1%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나라 정부를 어디 가도 다 국회의장님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아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자료에 봤다시피 지금 민주당 범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국 대표를 제외한다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그 대표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김동연 또 김경숙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지금 1% 오른 거예요. 새롭게 들어갔어요. 예, 새롭게. 지금. 그리고 다른 어떤 대안들은 없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원식 그 의장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1%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의 또 유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몇 가지 상징적인 컷이 있잖아요. 우원식 의장하면 떠올리는 게 담 넘는 사진, 그리고 연두색 넥타이, 김근태 고 김김태 추모하는 그런 메시지이고 또 뭐 성인결제를 하면서 국회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뭐 최근에 올라온 거는 일주일 만에 지금 국회를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지키면서 계속 유서실을 대비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 역할, 효용성 그리고 정치인들 혐오들이 심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꼭 필요하구나.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이번에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이례적인 거는 사실은 의장은 주로 뭐 좌장 역할이나 아니면 사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적으로 관심 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이 의장에 대한 신뢰감들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1%가 나왔는데 보면은 20대 이하에서 2% 지지, 30대에서 3%, 40대, 50대에서 1%씩 받으신 거거든요. 젊은 세대한테 지지를 받았다는 게 또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또 민주당에도 다양한 그런 다양성 있는 가능성 있는 잠룡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자,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인 북한군.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런 모습 보였죠. 근데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앞서서 공개됐는데 또 나왔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난 17일 날 이 드론에서 찍은 모습이잖아요. 여기엔 또 산타 인형까지 달려있어 더 주목받았는데 북한군은 막 공격하는 드론의 모습. 근데 어제 현지 시간 19일 날 또 공개됐어요. 2분, 한 3분 가까이 되는 흑백 영상. 이걸 보면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거의 속수무책이다. 대응이 안 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런 게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심리전 같기도 하는데요. 다음 보시죠. 이런 전단을 우크라이나군이 배포하고 있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 내일을 맞으라.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 드론 이용해서 이걸 뿌리고 있답니다. 이 전단을. 우크라이나 군이요.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자, 군사분야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17일 그리고 또 19일에 드론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잇따라 이걸 공개하는 의도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난 10월부터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공식화됐었고, 그리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군에 편성이 돼서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 모두 북한군의 투입 여부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분명히 투입이 됐고 전장에 이제 직접 들어와서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림으로써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밀착 그리고 침략 전쟁에 북한군도 투입이 돼서 이렇게 무모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불법 사실도 과시하고 특히 북한군에게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또 반면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예. 상당히 심리전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17일 공개된 이 드론 공격, 북한군을 공격하는 그 드론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은요, 그 드론 맨 앞에 카메라 앞에 산타 인형이 매달려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저런 게 왜 저기 달려 있을까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던데 이 왜 산타 인형을 부착해서 저렇게 찍었다고 보십니까? 예,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이게 과연 무슨 이유일까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예. 지금 시점이 보면 17일 공개가 됐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게 뭐 북한군이 받는지 러시아군이 받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시듯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걸 지금 전 세계 공개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무모한 공격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여기 함께하는 김정은 그리고 북한군 이런 과정에서 또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 왜 산타 인형, 루돌프 인형이 왜 들어가 있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리고요. 네. 방금 화면을 전해드렸는데 북한군을 향해서 드론으로 전단지를 살포했는데 그게 한글로 된 전단지입니다. 뭐 남조선으로 와라 뭐 이런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군이 아마 심리전을 벌이는 것 같은 이거 효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심리전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당장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한글로 적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신의 전쟁이 아니고 항복하고 남조선에서 내일을 맞아라. 남조선으로라고 돼 있어요. 남조선이죠. 예. 북한에서는 뭐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북한군 다수가 자신들이 왜 이 전장에 참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또 수많은 인원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한글로 된 전단을 북한군이 본다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성무 센터장님 지금 시간이 보니까 한 1분여 남았는데 이거 마지막 질문 좀 들어볼까요? 지금 어제 네. 국정에서 밝히기를 북한군 사망자가 최소 100명, 부상자가 1000명, 대략 1100명의 사상자 발생.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견된 병력 인원이 만여 명이면 한 10% 정도거든요. 그럼 향후에 10%의 병력이 사실상 상실된 거예요. 그럼 향후에 추가 파병 이걸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마 실제 그 준비하는 동향도 국정원에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파병된 인원이 11,000명이고 사상자를 보면 10%인데 예. 그렇다면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 내부에서 지금 복풍군단 전체의 규모를 보면 일부만 갔기 때문에 여력도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여기에 대한 보충하기 위한 현장 확인 이런 작업들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장 상황 또 터부 대통령의 추이에 따라서 추가 파병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추가 파병은 그만큼 북한군의 사상자가 더 발생한다. 이게 어떤 비극인지 이런 비극도 비극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한군이 드론으로 사살을 공격을 받고 있고 쓰러지는 모습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걸로 보이는 이런 영상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